챗GPT가 너무 커지고 계산량이 많아져서 일단에서 전기세를 채우고 달러를 태워가면서 정말로 버닝하면서 하루에 20억, 30억. even now 유저는 늘어가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비싸지는 되게 역설적인. 챗GPT는 당장 현실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전용 하드웨어가 이제 필수다. 사치품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필수품이라는 얘기를 타고 다녔는데 딱 그 미래가 온 거고 이제 챗GPT 때문에 엔비디아의 더머넌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너무 뵙고 싶었던 분을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뵙고 싶었어요. 요즘 엄청 바쁘시죠? 인공지능의 이런 토양이 되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인공지능 서비스가 너무 핫해지면서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한번 모셨는데 알차게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AI 반도체, NPU, AI 가속기 이런 단어들이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혼재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 해주신 말씀이 너무 좋은 게 AI 가속기가 사실은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굳이 하자면 AI 하드웨어 가속기 정도. AI 반도체라고 하는 뭐 NPU란 말을 쓰는데 사실은 뭐 구글은 TPU라고도 하고 그래프콘은 뭐 IPU라고 하고 이 브랜드에 가깝기 때문에 전 미국에서 11년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뭐 AI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라고 그 정도가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게 보통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계산하는 전용 칩입니다. 재밌는 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다 CPU에서도 돌아갑니다. 당연히 GPU에서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서브셋입니다. GPU는 CPU의 서브셋이고 제가 NPU라고 부르는 거는 GPU에 다시 서브셋이니까 NPU로 돌릴 수 있는 거는 GPU로 다 돌릴 수 있고 GPU로 돌릴 수 있는 거 CPU로 다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가속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AI 칩은 뭐가 돌아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AI 칩은 어떤 알고리즘이 가속이 돼. 정확한 표현은 AI 가속기가 맞는데 반도체라는 표현이 원체 쿨하고 CPU, GPU, NPU 이래가지고 뭔가 약간 PU 시리즈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NPU 조금 더 정확하게는 뭐 AI 가속기. AI 가속기가 뭐냐? AI 알고리즘 특유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빼오는 패턴들, 컴퓨테이션 패턴들. 인공지능 반도체 알고리즘에 특화되게끔 만들어 놓은 애들입니다. GPU가 할 수 있는 다른 연산들, 그래픽스, 렌더링 같은 경우는 NPU는 할 수 없습니다. GPU는 메뉴가 한 10가지 음식점, NPU는 메뉴가 3가지 음식점인데 이 3가지는 훨씬 더 맛도 있으면서 동시에 싸다. 무슨 퍼포먼스만 좋은 게 아니고 at the same time low cost. 운용 비용, 채택 비용 완전히 특화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AI 가속기는 어디에 붙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CPU에 붙어서 일을 해요? 뭐 GPU에 붙어서 일을 해요? 맞습니다. GPU나 심지어 FPGA나 저희 같은 NPU 같은 걸 코 프로세서라 부릅니다. 메인은 여전히 CPU가 있고 CPU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CPU랑 GPU랑 NPU의 차이가 뭐냐? CPU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스, 리눅스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포팅이 되는 어쨌든 메인으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GPU든 NPU든 CPU 하나가 있으면 4개가 꼽히든 8개가 꼽히든 해서 코 프로세서 GPU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고 NPU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는 더 빠르고 동시에 더 적은 전력으로 하기 위해서 CPU에 코 프로세서를 뭐 붙인다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CPU 하나는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컴퓨터를 구성할 때 GPU 없이 NPU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GPU 없이 들어가면 젠시 게임은 못 하시죠. 게임이나 영상 편집은 못 하지만 AI 연구는 훨씬 빠르게 잘할 수 있다는 거죠. 테크니컬 영상 편집도 할 수 있는데 GPU를 꼽았을 때보다 느리죠. 대신 영상 편집을 뭘로 하냐? CPU로 하는 거죠. 몸에 항상 태스크나 워크로드는 CPU에서 돌아갑니다. 코 프로세서는 CPU가 워크로드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게 나으니까 전체 스케줄링은 CPU가 합니다. 이거는 GPU 너희가 돌리고 이건 NPU 돌리고 너는 다른 게 돌리고 워크로드를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 그러니까 CPU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공사장 가면은 작업 반장님이 계시고 목수분 와라, 또 미장하시는 분 와라 이를 분배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CPU 개념은. 근데 작업 반장님보다 목수님이 페이가 더 센 거죠. CPU보다 GPU가 더 비싸. 되게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AI 가속기, 오늘은 그냥 AI 반도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쉽게. 이 AI 반도체는 왜 등장을 한 거예요? 언제 처음 등장을 했어요? 사실 이게 컨셉이 제 박사 때도 있었으니까 제가 2009년에서 14년에 있었으니까 유구한 역사와 정통이 있는 거긴 합니다.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앞에 그냥 뭐가 분야가 다릅니다. AI가 분야, 비트코인 마이닝이 분야,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하드웨어로 박제하겠다, 실리콘으로 박제하겠다. NPU도 약간 세대가 있습니다. NPU가 거의 뭐 10년이 넘는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1세대, 2세대, 3세대 딱 그 세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테키한 이야기를 드리면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변화합니다. 그 변화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AI 반도체도 변하겠지. 처음에는 뭐 CNN이라고 그래서 CNN이 쉽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주로 컴퓨터 비전할 때 쓰이는 CNN만 끝발나게 계산하는 어떤 반도체를 만들다가 나중에는 RNN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RNN도 돼야 되고 CNN도 동시에 돼. 그리고 모델을 만들 때 들어가는 efforts들, 트레이닝도 돼야 되고 만들어진 모델을 서비스할 때 하는 인프런스도 돼야 되고 또 요즘 everybody talks about transformers, BERT, GPT 같은 그런 CNN, RNN 뿐만 아니라 트랜스포머까지 서비스가 돼야 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혹은 인프런스 1세대, 트레이닝 2세대, 구글도 똑같이 쫓아가고 하바나 랩스도 똑같이 쫓아가는 그런 그때 나왔던 그 컨셉이 AI 반도체인데 AI가 진화하면서 AI 반도체도 같이 진화하는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무어의 법칙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은 MPU는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건가요? 그냥 정말 무어의 법칙처럼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막 성능이 2배씩, 3배씩 계속 높아지나요? 이거 완전 굿포인트인데 지금 챗GPT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MPU의 중요한 거는 플렉서빌리티였습니다. 어떤 알고리즘까지 돌아가니 AI란 탈을 쓰고 있으면 AI 알고리즘이 변하니까 제가 모건 스탠리에서 트레이딩 하다가 이런 A라는 알고리즘 쓰다가 C라는 알고리즘이 됐는데 반도체가 이거밖에 지원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어떤 알고리즘까지 돌아가니라고 해서 그 플렉서빌리티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다시 나올 만큼 다 나와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back to the basic. AI 반도체가 왜 생겼냐로 다시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해봤는 에너지 에피션시, 퍼포먼스 때문에 생겼는데 플렉서빌리티를 강조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MPU가 GPU를 닮아가가지고 막 개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GPU 대비 진짜 CNN 나왔을 때 에너지 에피션시가 60배 좋다, 막 10배 좋다 하다가 플렉서빌리티를 강조하다 보니까 겨우 정말 잘 맞는 MPU도 한 3배에서 4배? 근데 3배에서 4배면 약간 아쉽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에 여전히 GPU만큼 못하니까. 그래서 back to the basic 하자. 옛날에 AI 반도체가 태어났었던 그 태생을 보면 플렉서빌리티를 약간 희생하더라도 혹은 트랜스포머 하나만 돌리더라도 GPT 하나만 돌리더라도 back to the basic 해서 5배에서 10배 근처로 다시 돌아와 보자. 여기에 저희 리벨리언스의 창업 동기가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그동안 MPU가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했죠. 중요한 건 범용성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AI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를 이 NPU가 이걸 다 돌릴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소위 전성비라고 하는 전력 대비 성능도 떨어지게 되고 뭐 전기도 너무 많이 잡아먹고 가격도 비싸니까 차라리 이제는 특정 알고리즘에 좀 특화한 쪽으로 가자. 그런 게 변화의 방향이 거기서 맞나요? 살짝 제가 어멘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플렉서빌리티는 중요합니다. 플렉서빌리티가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 아직 나오지 않은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 거를 고객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제가 퓨처 프루프라고 하거든요. 나오지도 않은 미래의 알고리즘까지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같다. 플렉서빌리티는 어느 정도는 유지하되 100% 플렉서빌리티 한 10% 정도는 저희가 sacrifice 하면서 에너지 에피션시는 more than 100%를 다시 만들어 보자. 이런 동기로 해서 하바나 랩스의 가장 최근 버전들 그리고 IBM의 왓슨 거기에 이제 리벨리언스까지 해서 정말로 전성비를 따지면서 플렉서빌리티를 약간만 희생해보자. 이런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낮추는 대신에 얻을 수 있는 전성비가 훨씬 많다면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간다. 비대칭이죠. 약간을 희생하면 이따만큼 얻을 수 있다면 이 비대칭에서 오는 그 효용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챗 GPT 시대도 이제 트랜스포머 뭐 기반의 이런 GPT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GPT가 등장했기 때문에 NPU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GPT 때문에 스토리 라인이 설계가 쉬워졌죠. 저희도 투자자분들 만나고 이러면 정말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GPT 이전에는 사실상은 테키한 사람들만 아는 어차피 올 미래지만 그렇게 아는 정도였는데 챗 GPT는 당장 현실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캐시번 정말 캐시번이 뭐냐면 달러를 태우는 겁니다. 그때 루머에 따르면 하루에 2 밀리언, 하루에 20억, 30억. 그럼 이게 1년이 돼버리면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일 수도 있거든요. Even now. 이제 유저는 늘어가고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하면 사람을 대체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비싸지는 되게 역설적인 전기세로만 몇백억 되고 전체 도입 비용이 중요해. TCO라 그러는데 이 Total Cost of Ownership 이 서비스를 하는데 전기세가 매우 중요하죠. 운용비 플러스 도입 비용이 있습니다. 도입 비용이 단순히 GPU를 꼽아 넣는다, GPU를 산다도 있지만 그 GPU를 이게 피딩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이 전기공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GPU 인스턴스가 늘어가면서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웬만한 IDC 같은 애들은 한전이랑 직접 이야기하고 전기 받아오는 어마무시한 TCO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가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의 약간 인베스트먼트 테시스라면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even now 지금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이제 불이 났죠. 그리고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글한테 좀 찬스가 있다고 하는 팀들은 왜냐면 구글은 TPU를 인하수에서 잘 키워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싼 서비스라면 챗GPT가
약간 비싼 서비스가 아니고 제가 이제 끝나고 분당으로 돌아갈 텐데 4만 원 정도 내면 뭐 좋은 택시를 탄다. 커다란 택시. 그 정도면 타죠. 택시비가 400만 원이야. 이러면 안 타죠. 제발 안 타. 모스죠.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너무 챗GPT가 너무 커지고 계산량이 많아져서 이 계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저렇게 계산을 많이 하는데 겨우 이 정도 대답을 해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행렬 곱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일단에서 전기세를 태우고 달러를 태워가면서 정말로 버닝하면서 가는 거라서 이게 정말 맞는 방향이냐?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전용 하드웨어가 이제 필수다. 구글 정도 돼야 AI 반도체 하는 거지. 구글 정도 쿨해야 하는 어떤 사치품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필수품이라는 얘기를 제가 1년 전부터 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거죠. 제가 그 준비하는 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생성 AI 서비스라는 게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트레이닝이 있고 인퍼런스라 해서 추론의 단계로 넘어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인공지능 그런 파워가 필요하고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NPU, AI 하드웨어 가속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PU도 기존에 미국에 어마무시한 NPU 회사들이 있습니다. 10조짜리 회사들, 삼바노바, 그래프코, 뭐 그록, 세르브라스 이런 어마무시한 팀들이 처음에 다들 트레이닝 마켓에 다들 집중을 했었습니다.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제는 인퍼런스가 더 중요해지는 마켓이 온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오픈 AI에서 API를 사다가 서비스하는 팀들이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AWS만 좋은 장사, AWS의 백단에 엔비디아만 좋은 게 돼버리고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돼버리니까 그 코어를 한국에서 가져보자. KT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각 이렇게 가져보자가 전체 풀스택이라는 데서 의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 본 게 스테이블 인피를 운영하는 스테이블리티? 거기서도 뭐 엔비디아 A100 시리즈 뭐 1000개인가를 추가로 사고 MS도 H100을 또 뭐 수십억어치를 구입을 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NPU가 사실 엄청 좋다는 건 지금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직도 GPU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챗GPT 때문에 엔비디아의 도미넌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왜 그랬냐? 이게 가격 이야기이긴 하지만 얼추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스 앤 컨스가 있는데 여전히 엔비디아의 족주고 비싸고 전력이 많이 들지만 아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는 서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런데 GPU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 AI 에코시스템 큰 걸 같이 커왔기 때문에 뭐 쿠다라고 하는 좀 스페시픽한 그 쿠다 API 기반에 그리고 쿠DNN이라는 전용 라이벌의 기반에 개발자 에코시스템이 잘 잡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포기할 만큼 큰 니즈가 없었던 거죠. 특히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백다이내모로 바꾸는 순간 좀 개발 기간이 늦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개발자는 항상 데드라인에 치여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뭘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회사의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하고 TPU도 버전 4까지 나왔는데 버전 3까지는 인하우스에서도 잘 안 쓰였습니다. 위에서 우리 팀이 만든 거니까 써라 그러는데 GPU 다 편하고 물론 불편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있습니다. 습관을 바꿔야 되니까 이도 쿠다가 있으면 이쪽은 TVM이라고 하는 에코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NPU 회사들이 다들 컨트리뷰션에서 공동으로 만들어낸 TVM이라고 하는 에코시스템이 있는데 이미 사실 쓰면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한 거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쿠다라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들어 놓은 개발 환경이라고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아직은 NPU로 갈아타기가 기업들이 좀 고민도 되고 개발자들도 반대할 수도 있겠네요. 막말로 자기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니까 아직은. 맞습니다. 그 위에 탑 매니지먼트들은 전기세 가지고 뭐가 보이는데 역설적으로 굉장히 테키한 회사일수록 NPU로 전환이 늦어집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내셔널 랩스 위주로 보통 굉장히 테키한 회사가 먼저 이런 걸 쓸 것 같은데 내셔널 랩스 같은 회사들은 그냥 탑다운을 위해서 돈이 그 매니지먼트가 정하면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지금 NPU가 상당히 많이 마켓 페네트레이션 돼 있습니다. 그럼 구글도 그 텐서 프로세스 유닛 전에 지금은 좀 많이 도입을 했나요? 지금 구글 클라우드. TPU 버전 4가 없어서 못 쓴다는 그런 루머들이 있는데 얼추 맞는 걸로 이해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전에는 엔비디아 거 썼던 거예요, 거기도? 엔비디아가 뭐 정말 다 잡고 있네요. 편하니까 뭐가 좋고 나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NPU는 GPU 대비 어떤 게 경쟁력이 제일 있는 건지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전력 효율. 만약 어떤 데이터 센터에서 한 달에 300억의 전기세를 쓴다. 그럼 한 100억까지 떨어뜨릴 수 있고 전기세뿐만 아니라 콜링 임팩트까지도 있고 그 도입 비용. 엔비디아의 도미넌스에서 오는 어마무시한 가격 마진 같은 걸 다 쳐낼 수가 있어서 도입 비용과 운용 비용 그 가격이 매우 중요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동시에 퍼포먼스도 더 좋습니다. 특정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OR가 아니고 AND 게 중요합니다. 에너지 에피션시도 있으면서 퍼포먼스도 좋고 이게 플러스라면 컨스는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들한테 20년 동안 익숙해진 환경이 있는데 그 20년의 환경을 이제 천천히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암만 쿨해도 안 타는 사람
안 탑니다. 자율주행 위험해. 그렇죠. 전기차야 충전 어떻게 해. 힙스터들만 타는데 이게 어느 순간 막 가솔린차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빠르게 전기차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거죠. 챗GPT 때문에 이제 탑 매니지먼트 쪽에서도 이거는 기업의 사활이 걸려있다. 천천히지만 마이그레이션 해라. GPU 만약에 오더가 100개가 나오면 90개 GPU 사고 10개는 그래도 전용 반도체 써보자. 80개 사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보자 해서 그냥 자율주행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점진적으로. 예. 여전히 영상 편집하는 데서는 저희가 대체하지 못하겠죠. 렌더링하고 하는 그렇죠. GPU가 여전히 쓸 것지만 AI 마켓에서는 NPU 회사들이 잘한다는 가정하에는 조금씩 마켓 쉐어를 늘려가고 그게 사실 아키텍처가 가지는 테크니컬리 맞는 방향이죠 사실. 예. 그러면은 사실 영상 편집하는 입장에서도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저희 GPU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GPU 너무 비쌉니다. 네네. 그러면은 NPU가 GPU 대입이 좋다는 게 총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일단 도입 비용이 싸다, 훨씬 저렴하다, 운영 비용도 저렴하다, 그리고 특정 알고리즘이 있어서는 훨씬 효율이 좋다, 이렇게 삼위일체가 이루어진다. 이게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좋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NPU가 GPU를 대체하겠네요. AI 도메인에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AI에서는. 예, 특히나 인퍼런스에 한해서는 저는 이 시기가 꽤 빨리 올 거다. 트레이닝 쪽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컴플렉스한 소프트웨어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코다 API 기반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긴 한데 그나마 피저블한 건 오픈 AI가 챗GPT 서비스할 때 코다 API 안 쓴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넘어온 겁니다. 특히 인퍼런스 마켓에 있어서는 NPU가 굉장히 빠르게 마켓 페네트레이션 할 거다. 이 챗GPT 때문에. 근데 트레이닝처럼 굉장히 소프트웨어 플렉서빌리티가 필요한 데 있어서는 여전히 GPU가 한동안 마켓 도미넌스를 갖고 갈 거다가 저의 개인적인 뷰입니다. 추론 혹은 좀 쉽게 설명하면 정말 AI 서비스 관점에서는 NPU가 훨씬 많이 도입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이전에는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서 연구한 거 보고 박수 친 거잖아요. 개랑 고양이 구분을 했다 막 박수 치고, 막 알파고가 사람 이겼다 박수 치고 이제 그런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AI를 더 잘 쓰려면은 이 엣지 단에서 AI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GPU를 근데 저희가 이런 노트북에 그래픽 카드 이만한 거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NPU는 그런 걸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챗GPT 같은 건 안 되겠지만 작은 모델들은 가능합니다. 심지어 삼성이든 애플이든 SoC라고 하나의 칩안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하나의 칩안에 CPU도 있고 GPU도 있고 NPU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라이트한 모델들은 엣지 단에서 돌리고, 그리고 좀 무거운 것들은 백본 서버까지 가면 엣지 서버에 보내서 컴퓨테이션에서, 그러니까 5G 같은 이야기 하죠. 받아오고, 심지어 하이브리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레이어 연산을 엣지에서 하고 무거운 연산들은 엣지 서버로 보내서 컴바인하는 결과도 있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긴 합니다. 결국에서는 엣지에서 할 만한 것들 엣지에서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 보내서 받아야 되는 것들은 거기서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뉴럴 엔진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것들이 뭐 모든 거를 NPU가 엣지에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는 있겠네요. 점점 맞습니다. 기술이 발달을 하면은. 그럼 절대적인 양도 많이 줄어드나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DGX 시스템 하나 구축하려면 8개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 1,000만 원씩 하는 게 8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NPU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같은 성능을 낸다고 치면은 숫자를 훨씬 줄일 수가 있나요? 그렇죠. 같은 플랍스, 같은 탑스라면 이펙티브 탑스가 있습니다. 탑스라는 거는 그냥 칩 하나에 계산기가 몇 개 들어갔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탑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펙티브 탑스. 실제로 몇 개가 돌아가냐 했을 때 GPU 한 20-30% 돌아갈 때 얘는 7-80%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작은 칩 사이즈로 더 작은 유닛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상면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요즘 A100 같은 거 넣는 데 보면 위에 덩텅 비어서 돌아갑니다. 부동산이 노는 겁니다. 건물이 공실이 생긴다는 공실이 생기죠. 데이터 센터 그 비싼데 막 H100 한 장 꼽아 놓으면 다 놀아야 돼. 위에 뺑뺑 돌고 있고, A100도 한 2-3장 돌고 있고, NPU는 여러 장을 꼽을 수가 있죠. 상면당. 그거 자체가 다 코스트니까. 동일한 트래픽을 서비스한다. A100이 뭐 8장이 필요하다면 NPU는 4장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갈 수가 있고, 나머지 4장도 더 채워놓으면서 다른 트래픽을 가져오자 하겠죠. 이게 운영 비용과 이제 효율에 대한 문제인 거네요, 그거는. 그럼 이제 LLM도 다양한 LLM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특정 뭔가 서비스라든지 더 특화한 버티컬하게 LLM도 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NPU들도 좀 더 버티컬하게 가는 건가요? 특정 알고리즘에 맞춰서? 예, 버티컬의 이제 컴포넌트 모든 회사가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제가 아는 그 풀스택 AI를 시도하는 팀들은 KT를 비교해서 저희도 좋은 시도고 잘 하고 있지만, 현재 그나마 메이드 됐다고 하는 건 테슬라가 그렇습니다. 테슬라 외에는 구글도 TPU가 있지만 그런 버티컬 AI를 못 하고 있는데, 따로 노는 게 아니다. AI를 사용할 서비스가 디파인이 되고 서비스에 맞도록 알고리즘도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겁니다. 그냥 유명한 알고리즘이다 해서 뭐 GPT-3가 유명하다고 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알고리즘을 서비스에 맞게끔 라이트하게, 알고리즘 있으면 거의 인프라를 꾸려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DGX는 A100 4장, A100 8장 이렇게 그냥 누가 사다 쓰는 거 말고 인프라스트럭처 조차도, 심지어 데이터 센터 전기공사조차도 이 서비스
서비스랑 알고리즘에 맞춰 테슬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자기네들이 짓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풀스택으로 다 간다는 말씀. 예, 풀스택이라는 말이 단순히 컴포넌트를 다 모아놨다가 아니고 각각을 레이어별로 크로스 옵티마이제이션 하겠다. 하드웨어가 이렇네? 그럼 우리가 알고리즘을 바꿔줄게.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부터 하드웨어를 보고 개발하는 거고, 하드웨어도 너희 알고리즘에 맞도록 좀 너희 알고리즘 프렌들리 하도록 해줄게. 심지어 알고리즘도 너희 퀀타이제이션이 여기까지 돼?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서 알고리즘을 개발해줄게. 알고리즘 하는 사람들은 서비스 하는 걸 봐줄게. 그러니까 각 아래 위로 레이어 정보를 알면서 크로스 레이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진정한 풀스택이고, 이거를 지구상에서 구현한 팀은 아직까지는 테슬라 한 팀. 테슬라는 도조에서 트레이닝하고, 트레이닝된 거 자율주행 할 때도 걔네들이 전용 칩으로 쓰거든요. 그래. 도저는 트레이닝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고, 데이터 센터도 자기네들이 짓고, 셀프 오토 드라이빙이니 무슨 그 걔네들 인프런스 칩도 네네. 있고, 그 작은 칩들이 정보를 모아서 보내가지고 그야말로 서비스,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갖추고, 그 1년도 더 됐을 겁니다. 도조 칩 설명하면서 테슬라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보면 하드웨어 설명할 때 하드웨어처럼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소프트웨어 여러 레이어 중에 하나인 것처럼 훅 던져버립니다. 그냥 하드웨어는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 거. 이게 여기 맞춰서 디자인되고, 그런 의미에서 풀스택이다. 완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네요. 소위 말하는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있는 거고, 이제 그걸 위한 알고리즘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가고, 도조칩은 이제 데이터 센터 칩이잖아요. 그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칩 만들고, 그거를 이제 차에 직접 장착하는 칩은 FSD인 것 같아요. 풀 셀프 드라이브. 그 칩까지 유기적으로 완전히 만든다. 그게 뭐 일론 머스크의 거의 집착이. 저는 스페이스X에서 일을 했는데 스타링크 버전 1은 물량이 많지도 않았는데, 야 이거 전용 칩을 만들면 퍼포먼스 좋아진대. 바로 전용 칩.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실리콘에 대한 집착은 그게 엔지니어죠. 사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철학인 거고. 방금 실리콘 집착을 말씀하시니까 애플도 요즘 어마어마하게 라인업을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비슷한 그렇죠. 건가요? 예, 확실히 잘 나가는 회사들 뭐가 달라도 다르죠. 실리콘에 대한 투자를 하는 팀이 결국 IT를 먹습니다. 애플도 그 PA쌤이라고 스티븐 잡스 그렇죠. 있을 때 그 애퀴지션 해가지고 네네. 쭉 키워온 팀이거든요. 걔네들 핸드폰이 다른 거는 실리콘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리콘이랑 OS를 코옵티마이제이션 하거든요. 자기네들 OS는 실리콘에 맞도록. 이제는 이것도 자기네들이 만들겠다. 그렇죠. 인텔 비웃었거든요. 꽤 됐죠. M1은 정말 실리콘이 유저한테 다른 사용자 경험을 주는 거의 첫 번째 실리콘이지 않을까. 실리콘에 대한 투자가 있는 팀이 진짜, 저는 항상 KT가 정말 AI 진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KT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던 게, 지금 이제 KT랑 같이 데이터 센터향 제품을 막 내놓으신 거잖아요. 최근에 아톰 시리즈가 그런 건데, 원래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스 전문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바꾸신 거예요? 리벨리온 이야기인데, 저는 창업 전에 그 월스트리트 쪽에서 FPGA를 가지고 트레이딩 하던 사람입니다. 소프트웨어로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로우 레이턴시 트레이딩, FPGA라면 더 빠르니까. 근데 인류 역사가 그랬듯이 항상 소프트웨어를 하다 FPGA 하다가 결국에는 에이직으로 넘어갑니다.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한 마켓이니까 전용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마켓에 니치 플레이어라는 역할을 해보자가 저의 창업의 티시스였는데, 이제 사실 창업하다 보면 이제 어깨에 뽕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좀 더 큰 마켓으로 가보자. 처음에 창업할 때 데이터 센터를 다이렉트리 타겟팅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거기 TPU가 있고 자이언트들 막 있는데, 그래서 마켓은 크지만 경쟁이 빡빡한 시장에서는 있지 않겠다는데, 이제 창업하고 시드 프리-A 정도에서 시리즈 A 정도 될 때 KT가 들어와줬고, 대신 전략적 파트너가 있으면 해볼 만한 게임이, 굉장한 NPU들이 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도모너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 우리 다 같은 회사들이거든요. 만민이 평등한 회상이 되버렸어요. 엔비디아 혼자 하고 있으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리벨리온이 데이터 센터 레퍼런스를 남들보다 좀 빠르게 확보할 수 있으면 해볼 만한 게임이겠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개발했고 개발한 거를 누군가 써줄 사람이 있다면 해볼 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레퍼런스라는 게 리벨리온 칩이 분당 KT IDC에서 1년 동안 사고 없이 돌아갔어.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들은. 이런 레퍼런스가 다른 NPU 회사보다 빨리 갖춰져 있으면 NPU 넘버원 할 수 있다. 오히려 GPU 그 엔비디아 도모넌스 때문에 저희 같은 후발주자들이 기회가 생기고, 그거를 해주겠다는 팀이 KT하우스. 지금 저희 이번 상반기에 KT IDC에서 라이브 서비스 돌아가고, 이제 레퍼런스가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글로벌로 갈 수 있겠다. 우리가 좀 더 니치 플레이어에서 조금씩 만들어 나가 보자. 그런데 마침 챗GPT 물이 들어오네. 열심히 노젓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 그러네요. 정말로 세계 넘버원을 타겟으로 하는 거고, 아톰이 이번에 미국 시간 4월 5일 기준으로 그 ML 퍼플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 레이턴시가 끝발나게 좋은, 정말 세계적으로 좋은,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칩이 나온다. 미국 시간 4월 5일로 기대해 주시면. ML 퍼플도 여러 가지 매트릭이 있습니다. 인퍼런스 있고, 그 트레이닝 있고, 종목이 다른 거잖아요. 올림픽처럼. 그렇죠. 육상 경기 보면 막 100m도 있고 400m 있고 허들도 있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꽃은 100m다. 배치 원 레이턴시, 싱글 스트림이라 그래서 하나의 배치를 봐서 레이턴시 재는 게 있는데, 멀티 스트림이라든지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칩이 커지면 그 넘버가 따라 커집니다. 동시에 가고 동시에 처리해. 근데 싱글 배치 100m 같은 경우는 뭐 체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순발력이 중요한
보면 NPU 아키텍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는 배치원 레이턴시를 요구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세일즈를 해보면 그 넘버가 GPU보다 당연히 좋고 기존의 NPU보다도 way better한 넘버가 나오시니까 미국 시간 4월 5일입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또 그 얘기는 나오고 나서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 챗 GPT 시대를 좀 어떻게 대비를 더 하시나요? 하드웨어적으로 좀 더 버티컬하게 들어간다든지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세요? 일단은 칩이 계속 커져야 되고 메모리 스펙이 계속 커져야 됩니다. 저희가 하드웨어를 보통 파이프라인 2years 봅니다. 2년도 진짜 양산까지 가면 진짜 빠듯한 시간인데 하드웨어 개발이 되고 양산이 되는 2년 동안 저희가 느끼는 거는 알고리즘이 계속 커질 거다. 옛날에는 딱 하나를 타겟하고 들어가면 그게 마켓이 충분하고 볼륨이 나오면 오케이, 이 제너레이션 이걸 먹고 다음 제너레이션은 좀 큰 모델을 먹고, 실리콘 파이프라인이 GPU도 보통 주기 4년이라 그러는데 3년마다 갈아치우거든요. GPU도 에이징이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실리콘 아키텍팅 한 순간에서 양산 나오는 시점에서 모델이 얼마나 커질지를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을 찍어놓고 하는데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점이 계속 커지니까. 그러면 저희가 실리콘이 나왔을 때 어떤 마켓이 될지를 모르니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걸 조금 희생하더라도 스케일러빌리티, 어떤 큰 모델도 동시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멀티 칩으로 갈 수 있도록, 멀티 다이가 갈 수 있도록, 멀티 카드가 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멀티 노드가 되면서 멀티 랙 그렇게 붙여서 갈 수 있는 스케일러빌리티가 리벨리언스의 장점이기도 하고, 아이온이 아톰의 제가 서브셋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아이온 8개가 아톰입니다. 스케일업을 하는 게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리벨리온의 티시스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좀 명성을 얻기까지는 이거 하나, 저 리벨리온 칩 정말 스케일업을 하다. 아톰 칩을 여러 개 붙이고 아톰 칩이 나온 카드를 여러 개 붙이고 그 서버를 여러 개 붙여서 그 스케일러빌리를 준비하는 게 리벨리온이다. 왜? 모델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고 어디에 스위스팟, 모델이 커지다가 어느 순간 1에서 4빌리언이면 콘텐츠 충분히 나온다. 10빌리언 정도면 그래도 175빌리언에서 트레이닝한 건 낮춰서 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스케일러블한 디자인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정답을 찾아 나가는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를 갖다 붙인다는 거는 최근에 애플이 울트라 칩이었나요? 두 개 다이를 그냥 갖다 붙여버렸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인 건가요? 예. 그런 컨셉도 있고 뭐 칩렛이라고 해서 HBM 붙일 때 쓰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애플 너무 잘했죠. 야, 처음부터 크게 만들지 왜 잘라서 쓰냐인데 그 웨이퍼라는 게 다이 자체가 커버리면 수율이 익스포넨셜리 떨어지다 보니까 다이를 크게 만들면 무조건 이기죠. 근데 그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M1 울트라 같은 이런 칩렛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이를 여러 개 붙이고 HBM이라고 하는 좀 고급진 메모리도 붙이면서 하나의 칩 안에서 그걸 만들고 모델 사이즈가 커졌네? 하나 칩 사이즈에서 칩렛으로 4개 붙일 걸 8개 붙이고 또 이렇게 계속 붙여가면서 늘린다. 지금처럼 미래에 어떤 모델로 세틀다운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스케일러블한 칩을 고민해보자가 저희 팀이 사실은 갖게 된 고민입니다. 그게 생각보다도 속도가 너무나 빨라져서 무어의 법칙이 AI 성능을 기준으로는 그냥 정비례 정도가 아니라 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로켓팅을 해버리는 것 같은데, 잠깐 돌아와서 궁금한 게 이게 엣지 단에서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뉴럴 엔진이라든지 각 SoC에 다 들어가고는 있잖아요. 근데 더 성능이 당연히 좋아지고 있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까요? 정말 데이터 센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갈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핸드폰은 엣지는 그래도 파워 리퀘어먼트가 너무 빡빡합니다. 데이터 센터처럼 왱 돌아가는 팬도 없고 적어도 반나절은 들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파워 컨섬션 리퀘어먼트가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사실 있는 파워도 다 나눠 쓰거든요. CPU, OS 그리고 뭐 모뎀, 뭐 5 다 나눠 쓰기 때문에 액정도 틀어야 되고. 예, 맞습니다. 모델 커지는 속도 대비 거기서 오는 게인은 너무 느릴 거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LLM 기반으로 의미 있는 거는 다 절로 던져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NPU 경쟁은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향으로 가서 경쟁이 벌어질 거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5G 다음에 6G라든지 통신 네트워킹 기술이 보완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빨리 리스폰드를 주면 되는 거니까. 모든 회사들이 LLM에 다 달라붙어 있고 저희도 그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되는 거 하는데 사실은 다른 AI 도메인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엣지에서 돌릴만한 애플리케이션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성 모델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LLM만큼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생성 모델도 쿨한 게 있거든요. 여기서 제 사진을 보고 좀 더 웃는 모습으로 바꿔줘. 저기 박성현주 눈썹 좀 진하게 그려. 이런 생성 모델들은 아직은 아니지만 반도체 캐파가 올라오면 엣지 단에서 올라오면 그냥 핸드폰에서 해버리면 되지. 좀 느리더라도 빠르면 너무 에너지 많이 써야 되니까 웃게 만들어줘서 뭐 한 1분 걸리면 어때? 급한 것들은 이게 5G, 6 보내서 데이터 센터에 처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성형 모델에 관해서는 좀 엣지 애플리케이션이 나오지 않을까가 저의 개인적인 뷰인데 그거조차도 이제 핸드폰 설계하신 분들은 투머치 파워 그냥 서버 보내자.